자, 이번에는 24년 3회 산업기사 영역에 있어서의 전기기기 수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전기자 총도체수가 500, 6극 중건의 직류 전동기가 있답니다. 전기자 전류가 100A일 때 이 전동기의 발생 토크는 약 몇 kgm입니까? 단 자독수는 요렇게로 되어 있더라.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하나 체크를 하자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토크입니다. 그죠? 그러면 토크에 대한 관계식 하나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일단 일반적으로 많이 들고 하는 것은 0.975 m분의 p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위가 킬로그램 미터가 되겠죠. 근데 하나 더, 때때로 우리 시험에는 이 토크를 뉴턴 미터 단위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 수식에다가 9.8만 곱해주면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토크 관계식에 출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이 출력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체크하는 게 좋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 출력은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다라고 했을 때, 뭐, 발전기가 있다. 얘는요, P는 V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다. 그러면 이때 출력은요, 역기전력, 그리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직류기 관점에서는 둘 다 단위는 와트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더 파생을 시켜 나가보면, 이 전동기 관계식에 보면 기전력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기전력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요거를 계산할 때 이때 기전력을 그대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처럼 여러 가지 부가적인 조건을 주고 기전력을 또 구해야 되게끔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 경우에 기전력 관계식 쓸 수 있는 거 첫 번째는요, 기본식이 있습니다. P자 파이 60A분의 N 이렇게 표현하는 기본식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종류식이 하나 있죠. 자, 일단 저는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IA는 I와 같다. 그 다음에 E는 V 플러스 IA, RA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쓴다면 이때 이 수식은요, 타여자 기준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타여자 발전기 기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우리가 IF를 갖다 붙인다. 그러면 얘는 분권 기준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요 뒤에다가 얘가 있는 게 아니라 요 뒤에다가 IARS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직권으로 쓸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분권에 대한 것과 직권에 대한 것을 이렇게 같이 씁니다. 같이 쓰면 우리는 복권으로 지부할 수가 있죠. 물론 정확하게는 외분권, 복권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에 있는 이 부호를 플러스라면 발전기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라면 전동기가 됩니다. 그렇죠? 자, 일단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들, 생각하면 좋은 것들 한번 정리해 봤고요. 그럼 이에 대한 답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전동기요. 자, 그리고 킬로그램 미터 단위로 토크를 물었기 때문에 토크는 0.975 m분의 p를 쓰면 되겠더라. 근데 보시면 출력이 없습니다. 맞나요? 그럼 이때 이 값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 기전력 값을 도출을 해야 되는데 요 수식과 요 수식 중에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보통 아래쪽에 있는 이 종류식을 쓸 때는 내부 저항의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 저항은요, 전기자 저항이라던가 계자 저항이라던가 이런 거야. 근데 이 외적으로 이 내부 저항이 언급된 게 아니라 기타 뭐 권선법이라던가 혹은 극수, 도체수 이런 게 주어져 있다면 얘를 쓰면 되죠. 근데 지금 지문을 보면 권선법 주어져 있고요. 뭐 도체수, 극수 이런 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기본식을 써서 기전력을 구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다가 제가 기전력 한번 구해 볼게요. P자 파이 60A분의 N을 쓰겠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을 해볼 것이 지금 중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 중권은요, 병렬 회로수가 극수랑 같더라. 그쵸?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약분하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출력 값 자체가 없어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을 했고요. 이때 기전력은 이렇게 쓰면 되겠더라 라는 것까지 잡았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가 바로 한번 대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렇게 바뀔 거예요. 0.975. 일단 여기 있는 n분의 ia 쓰고 뒤에 기전력에 대한 걸 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z 파이 60분의 n. 자, 이렇게 쓰고 보니까 이 친구도 약분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은 0.975. 순서를 이렇게 좀 바꾸겠습니다. z 파이 60분의 ia가 되겠더라. 그럼 여기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75에 도체수가 500개, 자업수가 0.01, 그 다음에 60분의 전기자 전류가 여기 100A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8.125 정도에 대한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에 있어서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는 1번이 되겠다 그죠?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파행의 회전자기 중에 정류자가 있는 회전자를 놓으면 각 정류편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자 권선에는 크기가 같고 위상에 따른 전압이 유기가 된대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 요거죠. 정류자 편수를 K라고 하면 정류자 편 사이 위상차는 라고 물었어요. 실제 앞에 말이 중요하기보다는 딱 요놈이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요거는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정류자 편수를 K라고 한다면 이 편들 사이 위상차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정류자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막 쪼갤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쪼갰다. 물론 지금 이 그림상에서는 정류자 편수가 6개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정류자 편 간의 위상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 바퀴 하면 몇 도로 볼 수 있죠? 360도. 맞습니까? 여기다가 정류자 편수를 놔두면 각 편수마다 60도의 위상차를 갖더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럼 지금처럼 정류자 편수를 우리가 K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360을 호도법으로 바꾸면 2파이 이렇게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안은 그냥 간단하게 360 나누기 편수, 즉 2파이 라디안 나누기 편수 2번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부하 단자 전압이 210 그리고 10kW 부하에 대한 단자 전압이 200V인 직류 분권 발전기에 계좌 저항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기자 저항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하면 여기에 있는 무부하 단자 전압. 자, 우리가 직류기에 있어서 이 무부하 단자 전압은요 누구랑 똑같이 취급을 합니까? 기전력,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이 문제는요 기전력의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계좌 저항이라거나 전기자 저항과 같은 내부 저항의 언급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 종류식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주어진 것은 분권 발전기예요. 그죠? 그러면 저는 막 이렇게 쓰겠습니다. IA는 I 플러스 IF가 되더라. 기전력은요 단자 전압 더하기 IA RA가 되더라. 자, 여기서 참고로 하나만 더 안내를 드리자면 실제 이 놈들은요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에 부하 전류, 이 친구는 V분의 출력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좌 전류는요 계좌 저항분의 단자 전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알아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자 저항이에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저는 전기자 저항이 들어가 있는 부분 얘를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 했으면 전기자 저항은요 이항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기전력이 곧 무부하 단자 전압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210 그대로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200V라고도 나와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있는 전기자 전류값만 도출하면 될 거예요. 맞나요?
자, 근데 지문에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여기에 출력이 나와 있고요. 계좌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자 전류는 출력이 있고 계좌장이 있으니까 요 관계식을 가지고 만들어 나갈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좀 바꾸어서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출력은 10kg예요.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은 200이었죠. 더하기 단자 전압에다가 계좌장을 나누더라.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전기자 전류가 54A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 계산기를 두드리면 전기자 저항은요 0.185옴 정도가 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주어진 보기상에서 대략 0.19옴 정도가 되는 1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더라.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4번 문제 바로 보겠습니다. 교류 발전기에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한 가지 체크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류 발전기가 다 뭡니까? 동기 발전기다. 그죠? 그럼 간단하게 여기 주어진 이 보기를 가지고 바로 답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전기자 반작용을 작게 한다. 그쵸? 솔직히 전기자 반작용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작게 해야 이런 고조파 발생을 방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전기자 권선을 전절권으로 감는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 동기기에 있어서 고조파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절권이 아니라 단절권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체크를 하자면 분포권요. 그렇죠? 그래서 고조파 발생하고 권선법에 대한 게 나와 있으면 무조건 얘들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살펴보면 전기자 슬롯은 스큐 슬롯을 한다. 실제 이 스큐 슬롯을 우리가 뭐 사슬롯이라고도 합니다. 물론 이 사슬롯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범주에서는 유도기에서 언급이 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교류 발전기도요 고조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슬롯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자 권선의 결선을 성형으로 한다. 이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Y결선을 한다. 그쵸? 그래서 동기발전기는 애초에 그 권선법 자체가 Y결선이 됩니다. 요거 잘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변압기에 있어서 Y결선 얘는 고조파를 만들지 않습니까? 요거랑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5번째 문제입니다.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이 동기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병렬 운전 조건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전력에 주위 파크가 일치해야 된다. 그쵸? 그럼 이때 이 주위 파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얘는 주파수, 얘는 위상, 이 친구는 파형, 얘는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된다? 일치해야 된다. 물론 얘들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난조 발생이 심해져요. 그래서 탈조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동 원선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위상이 불일치하게 되면 유효 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얘를 동기화 전류라고도 하죠. 이에 따라서 수수 전력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동기화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행이 불일치하게 되면 고조파 무효순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크기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냥 무효순환 전류가 흘러요. 특히나 여기 있는 이 무효순환 전류나 이 유효순환 전류 같은 경우에는 때때로 그 전류를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씩 다시 봐준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체크를 하자면 실제 이런 것도 있죠. 상회전 방향과 그에 대한 각변이가 같아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기의 출력이 같을 거. 뭐 다르게는 발전기의 용량이 같을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얘는 병렬운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나머지 파형이 같아야 된다. 크기 같아야 된다. 주파수가 같아야 된다. 얘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병렬운전 하면 물론 직류기도 마찬가지고 변압기도 마찬가지인데 뭐 각 기기의 용량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기에 이와 같이 나와 있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 병렬운전은요 기본적으로 용량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용량과 무관하더라. 다만 아무래도 병렬로 접속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압에 대한 것들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건 자체가 이 전압을 서로 간에 일치시키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결선 변압기에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가 되어가지고 V 결선으로 전력을 공급한답니다. 이때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요. 고장 전 전력에 대해서 몇 %입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되는 것은 요거죠. 고장 전 요놈. 자, 이처럼 고장 전과 비교할 때 이것을 우리는 출력비라고 부릅니다. 출력비는 몇 프로? 57.7%. 바로 1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V 결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와야 되는 거 세 가지를 한번 상기시켜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V 결선 시의 용량이죠. 자, V 결선 시의 용량은요. 한 대에 대해서 몇 배? 루트 3배. 두 번째, 이용률. 이용률 하면 몇 프로? 86.6%.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출력비. 출력비가 뭐예요? 고장 전과 출력 비교야. 얘는 몇 프로? 57.7%. 특히나 이 세 가지 개념은요. 기기뿐만 아니라 전력, 회로 이론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왔다면 맛있게 드셔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으로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계전기는 어느 것이 적당합니까? 자, 일단 우리 필기사항 기준으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기적인 방식으로는요, 우리가 차동 계전기 혹은 비율 차동 계전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장치는요, 브홀츠 계전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브홀츠 계전기 하면 어디다가 설치를 합니까? 이런 것도 상기시켜 주는 게 좋겠죠. 이 친구는요,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를 한다. 자, 여튼 지금 주어진 보기상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한 놈밖에 없네요. 4번 비율 자동 계전기야. 그쵸? 자, 그 다음으로 8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조상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조상설비라고 하는 것은요. 동기 조상기, 그 다음에 블로 리액터, 전력용 콘덴서 요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번 두 번째 회전 변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넣으면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다음으로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0V 그리고 50kVA인 단상 변압기에 퍼센트장, 퍼센트 리액터스를 각각 여러 걸음 주었을 때 임피던스 전압은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퍼센트 저항 강화 그리고 퍼센트 리액턴스 강화가 주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실상 우리는 이 두 개를 가지고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느냐? 당연히 퍼센트 임피던스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퍼센트 임피던스를 떠올렸으니까 이에 대한 공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때 여기 있는 분자가 얘를 뭐라고 합니까? 이 친구를 우리는 임피던스 전압이라 부르죠. 때때로 이 임피던스 전압에 대한 정의를 골라라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상기를 시켜보면 요 I 얘가 뭐예요? 전격 전류죠. 그래서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이때 수식 그대로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 얘를 임피던스 전압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러한 임피던스는 변압기 어디에 있습니까? 내부에 있다. 그죠? 내부에 있는 걸 우리가 치부를 한다. 그죠? 그럼 이 전압은 변압기 내부에 걸려서 실질적으로 부하가 사용할 수 없는 값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격 전류가 흐를 때 이 변압기 내부에 전압 강화가 되더라.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봐주십시오. 자, 여튼 뭐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이런 퍼센트 강화들은 기본적으로 몇 차를 기준으로 합니까? 1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 제가 이 임피던스 전압도 간단히 뭐 이렇게 적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1차 측으로부터 전격 전류 흐를 때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압 강하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는 우선적으로 얘부터 먼저 따져볼게요.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임피던스 전압이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첫 번째 퍼센트 임피던스 요거부터 뽑아내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에 애초에 이 값과 이 값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놈은 이렇게 되더라. 그쵸?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임피던스 관계식에다가 양변에 뭐만 표현한 겁니까? 퍼센트. 그쵸? 그러면 이놈에 대한 크기를 도출하고 싶다. 그럼 우리 임피던스 크기를 도출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 강화가 2.4%, 리액턴스 강화가 1.6%. 그럼 요거를 계산을 하면 임피던스 강화는 대략 2.88 정도라는 값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임피던스 전압 계산합시다. 우선적으로 이 퍼센트 임피던스에 대한 수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우리가 물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얘들이 몇 차 기준이 된다? 1차 기준이 된다. 그렇죠? 그럼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요 놈 아닙니까? 임피던스 전압. 그럼 요 놈에 대해서 수식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놈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넣어 볼게요. 우선에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는 2.88. 그 다음에 1차 측 전압값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1차 측이 3300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누기 100. 그래서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 값이 95.04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보기상에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동기기의 제동권선을 사용하는 주목적은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앞에 다른 문제 하면서 간단히 언급했던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이 제동권선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고 가기로는 난조를 방지할 수 있더라 이렇게 들고 간다. 그죠? 그래서 4번 바로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아이고야 맛있다 하면서 꿀꺽 삼키셔야겠죠. 그죠? 자,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60Hz 6극 유도 전동기 슬립이 4%일 때 회전속도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회전속도 관계식 얘는 1-s에 ns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죠? 물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ns라는 이 표현 대신에 p분의 120f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따다가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1 슬립이 4%래요. 그럼 0.04. 그 다음으로 극수 6극에다가 120 곱하기 60Hz 넣으면 끝나겠다.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요 그대로 두드려 보면 계산기상에서는 1152 RPM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여기는 2번이 되겠더라.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있는 12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선한 삼상 유도 전동기 있답니다. 2차 회로는 Y로 접속이 되고요. 2차 각상의 저항은 0.35mm이며 1차, 2차 리액턴스의 합은 2차 측에서 보아 1.5mm라고 합니다. 기동시에 최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삽입해야 할 저항은 얼마인가?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실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상에서 물론 얘가 관련도에 출제가 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출제율이 높은 친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런 게 있구나 짚고 넘어가시는데, 일단 참고적으로 한번 보면,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기동 시에 최대 토크를 발생하기 위해서 삽입해야 할 저항이에요. 즉 외부 저항값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주어진 조건을 보면요, 2차에 대한 각상의 저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1차, 2차 리액턴스의 합은 2차 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얼마다? 1.5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리액턴스 값도 주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자, 여기서 제가 최대한 간단히 이렇게 한번 언급은 드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처럼 최토크로 기동을 하고 싶다. 그럼 이때 실상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수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 수식은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것들이 될 거예요. 지문 조건에 슬립이 주어져 있고요. 2차 측 저항만 주어져 있다. 그럼 이때 외부 저항에 대한 공식은 어떤 걸 씁니까? 슬립분의 1 마이너스 슬립 곱하기 2차 저항, 요 공식을 씁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지금처럼 2차 저항이 나와 있고요. 이렇게 슬립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리액턴스의 합이 나와 있다. 어쨌든 뭐 이런 리액턴스가 나와 있다. 그럼 이때 필요한 외부 저항은요, 루트 1차 측의 저항 제곱에다가 더하기 1차 리액턴스 더하기 2차 리액턴스의 합의 제곱 마이너스 2차 측 저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이렇게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수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험에 등장하는 녀석은 요놈이 된다. 그쵸? 그래서 요놈을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우리가 참고 삼아 한번 다뤄본다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풀 수는 있을 거예요. 루트. 자, 보면 1차에 대한 저항은 무시한대요. 그러면 얘를 무시한다라고 치면은 우리는 이 리액턴스의 합만 일단 고려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 리액턴스 합이 얼마라고요? 1.5.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차 측 저항. 2차 저항은 0.35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 자체가 요거 벗겨질 거니까 1.5 마이너스 0.3 하면 1.2 요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뭐 요렇게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려봤는데, 솔직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적으로 이런 것도 있구나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13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단상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 중에서 기동 토크가 큰 순서로 옳게 구성된 것은 물었습니다. 야,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맛있게 바로 뚝 삼켜야 된다. 그죠? 자, 일단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나오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거, 반기, 반유, 콘, 분, 쉐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놈이 반발 기동형, 얘가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딩 코일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주어진 보기상에서 순서대로 이 순서를 내포하고 있는 걸 고르면 끝나겠다. 기죠? 자, 일단 뭐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자, 반발 기동이 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은 기어, 그 다음에 콘덴서 디그, 분상 리얼, 쉐딩 미음이 됩니다. 물론 요즘에 우리가 뭐 신경은 쓰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이 다음에 나오는 거 모노사이클릭 형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체크를 한다면 이렇게 같이 체크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순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몇 번이 되느냐?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아래쪽에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상 유도 전동기에 직결된 펌프가 있답니다. 이 펌프의 출력은 80kW, 효율은 71.6. 요게 조금 오타죠. 실제 이 효율은요 71.6이 아니라 74.6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효율이 주어져 있고, 전동기의 효율과 역률은 또 각각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전동기의 인력은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문에 주어진 말을 보면 일단 이 펌프가 유도 전동기에 직결이 되어 있대요. 그럼 이 말은 여기에 유도 전동기가 있다면 이 유도 전동기가 누구를 돌려주더라? 펌프를 돌려주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이 펌프가 돌아가려면 유도 전동기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유도 전동기에 필요한 입력이 있을 거예요. 이 입력을 받아서 이 유도기가 이 펌프를 돌리기 위한 출력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쵸? 근데 이 펌프 입장에서는 이 유도기의 출력을 그대로 받아서 물을 끌어올리는 이런 일을 할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출력 자체가 이놈에 있어서는 입력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에 따라서 결과물 출력이 나타나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지문에 주어진 조건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지금 펌프에 대해서 출력이 80kW를 그 다음에 펌프에 대한 효율을 74.6으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는 효율과 역률만 딸랑 줬습니다. 각각 94%, 90%, 그쵸?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일단 당연스럽게 요 출력을 활용해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 단계 업 시켜서 펌프의 입력으로 바꾸어 보고요. 어쨌든 이 펌프의 입력은 이 출력과 같기 때문에 이 출력을 가지고 혹은 다시 펌프 입력을 가지고 이렇게 한 단계 올려주면은 답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수식을 써야 될까? 일단 미리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출력과 효율을 가지고 펌프에 대한 입력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효율에 대한 관계식을 한번 떠올려보면 얘네 입력분의 출력이더라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항을 한번 한다면 우리한테 필요한 입력은요, 정확하게 펌프에 대한 입력은요 효율분의 출력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첫 번째로 써서 필요한 걸 구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 놈을 또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이때 유도 전동기에 있어서 출력과 입력 그리고 이 친구들이 연계된 수식 어떤 게 있을까?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여기서 떠올려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P, 즉 출력은요 3상이니까 루트 3 전격 전압 전격 전류에다가 코사인 세타 이타. 자, 좀 더 자세히 체크를 하면 여기 있는 루트 3 VI가 3상 유도 전동기에 대한 실질적인 입력이 되죠. 단상이라면 그냥 VI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입력에 대한 단위는 볼트 암페어가 될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역률을 취해서 출력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 출력의 단위는 당연스레 와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요 두 개의 개념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문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펌프 입력 이자 전동기 출력을 계산해 볼게요. 자, 우리가 위에 적어놨던 것처럼 이 관계 그대로 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효율이 74.6이에요. 그러면 0.746 이렇게 바로 넣어도 되겠다. 그죠? 자, 요거에다가 여기다가 80kW라고 하는 이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 얘는요 107.24라는 값을 뱉어낼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출력에다가 효율만 나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값에 대한 단위는 킬로와트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요 우리가 입력에 대한 걸로 바꿔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지금 3상의 입장에서는 이 입력값 자체가 뭐가 된다? 루트 3 VI가 됩니다. 어쨌든 이놈 위주로 이항을 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출력에다가 역률도 나누고 효율도 나누면 되겠더라. 자, 그럼 우리가 방금 구했던 값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107.24 여기다가 역률 90%, 효율 94% 이렇게 넣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려 봅니다.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 이 결값이 126.76 이제는 단위가 키로 볼트 암페어로 바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4번이 되겠더라. 이런 거 나오면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기의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영향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어진 걸 가지고 또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보니까 주자속이 증가한대요. 답 바로 나왔네. 그죠? 실적으로 전기자 반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주자속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기적 중성축은 그쵸, 당연스레 이동을 해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발전기라면 중성축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까? 전동기라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까? 발전기는요, 회전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요. 전동기는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더라. 그렇죠? 우리가 요 문제를 풀면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정류작용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쵸? 실적으로 이 악영향은요, 정류자 평간 전압이 상승을 하게 돼서 이에 따라서 전기적인 불꽃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섬라. 그렇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더라. 자, 그 다음으로 16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소재는? 하고 물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자, 인류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은 교류죠. 다만 제일 먼저 쓴 것은 직류가 됩니다. 네, 다시 지금은 대체적으로 교류 기반으로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을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순서대로 변환한다. 순변환 장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은 거꾸로 변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역변환 장치다. 이렇게 쓰고 있겠죠. 근데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순변환 장치, 역변환 장치 이렇게 된 글을 고르도록은 출제하지 않습니다. 이놈의 다른 이름, 다른 표기를 고르라고 나오죠. 자, 일단 순변환 장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컨버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뭐라 부르죠? 정류기라 부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역변환 장치는 인버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끝을 낼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주파수를 갖는 교류 값을 다른 주파수 혹은 다른 전압을 갖는 교류로 바꾸고 싶다. 즉, 교류를 또 다른 교류로 바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런 역할을 하는 장치를 뭐라고 합니까? 이를 우리는 사이클로 컨버터라고 불러요. 이처럼 교류를 다른 교류로 바꾸는 장치가 있다면 당연히 직류를 또 다른 직류로 직접적으로 변환시키는 장치도 있을 겁니다. 이를 우리는 초퍼라고 하죠.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골라야 되는 것은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소재예요. 맞습니까? 얘를 뭐라 한다? 인버터라고 한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자석의 그림 중에서 전류의 방향이 화살표와 같을 때, 즉 이런 것들이 싹 다 뭐가 된다? 전류가 된다. 이때 위쪽 부분이 N극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얘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자석이 있대요. 우리가 위쪽을 N극, 아래쪽 S극이라 둔다면 이때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맞습니까? 물론 이 자석 외부에서는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자기력선 혹은 자기장이 작용을 할 거고요. 자석의 내부는 S에서 N으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 지금 전류가 흐른다라고 되어 있고 이 전류로 인해서 당연스럽게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으로 되는 것을 골라라. 이게 이 문제의 물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전류가 형성하는 자극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 암페어의 오른손 법칙을 가지고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처럼 전류가 이렇게 코일 겉에 빙글빙글 돌 때, 즉 원형 전류일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오른손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엄지를 제외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이 전류 방향대로 손가락을 감았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이 위쪽인 걸 고르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일단 A부터 우리가 자, 제가 뭐 좀 손을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살포시 감아 보십시오. 그럼 이때 엄지의 방향은 위쪽으로 가리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여기서 요구하는 게 되겠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B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 조류 방향대로 나무의 손가락을 딱 찔러주면은 실제 우리 오른손은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이 손이 이렇게 감길 거예요. 그럼 이때 엄지의 방향은 아래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럼 얘는 땡. 그럼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C도 체크를 해보시면 엄지가 아래를 가리켜서 땡. D도 체크를 해보면 D 같은 경우에는 위를 가리키니까 여기에 부합되는 게 되겠더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비례 추이를 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비례 추이하지 않는 것 하면은 우리는 막바로 뭐 이렇게 쓸게요. 출효, 동동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력, 효율, 동기 속도 얘는 2차 동선.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기상에 요 놈을 찾으면 될 거야. 찾으면 답은 여기 있다. 그죠?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1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에 와류손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와류 손실에 대한 실험식부터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류손은요, 와류 상수에다가 주파수, 철심의 두께, 최대 자수 밀도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교류기에서는 예를 들어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면 이때는 이런 관계성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체크할게요. 때때로 히스테리시스 손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 친구에 있어서 실험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히스테리 상수에다가 주파수 그리고 최대 자수 밀도의 제곱. 맞습니까? 자,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 구분하셔야 돼요. 제곱으로 쓸 때는 어디에서? 전기기기에서. 자, 여기 보시면 변압기 뭐 이런 기기 명칭이 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변압기 혹은 뭐 동기기, 기타 이런 기기의 명칭이 없다. 특히나 회로나 자기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럼 얘는 1.6으로 바뀌죠. 얘가 뭐다? 회로나 자기.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기기는요, 여러 가지 전기 회로와 자기 회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제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간 수치가 살짝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튼 요거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교류기에 있어서, 자, 다시 교류기에 있어서 전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기준이라면, 여기에 제가 오타를 좀 냈네요. 자, 여튼 다시 이 친구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됐죠? 그래서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확실히 잡아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은 와류손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얘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인가되는 전압을 증가시킨다. 오? 일단 전압이 있는 건 얘죠. 전압을 증가시킨다. 와, 땀에 이러면 와류손 겁나게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큰일 나겠죠. 답은 바로 1번이 되겠더라. 자, 나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가되는 주파수를 감소시킨다. 그럼 일단 우리가 주파수와 관계되는 수식을 보면 얘죠. 이 친구를 감소시키면, 그렇죠, 와류손 충분히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심의 최대 자수 밀도를 감소시킨다. 그렇죠, 이 친구를 감소시키면 이 친구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저항률을 높인다. 실제 우리가 여기 있는 와류 상수에 이 저항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간단히 말하면 이 와류 손실은요 실제 저항률, 즉 고유 저항에는 반비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말을 해볼게요. 실제 이 와류손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한다면 와전류로 인해서 생긴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근데 어떤 철심에 있어서 그 철심에 대한 고유 저항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유 저항이 크면 전류를 방해할 수 있는 저항 자체가 커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저항이 커지면 와전류는 생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그쵸? 그래서 와전류가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와류손 자체가 줄어들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저항률은 와류손과 반비례해서 저항률을 높이게 되면 와전류가 감소해서 와류손이 줄어들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게 있구나 참고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하여튼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라스트 수 번째 문제입니다. 전부에서 동선이 100W, 철선이 50W인 변압기가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부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부하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때 이 부하에 대한 비율을 M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이처럼 부하율을 고려할 때 최대 효율 조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일단 최대 효율을 하면요 전부하 효율 기준이다. 그럼 그때는 단순히 철선과 동선을 같이 놓으면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처럼 부하율을 고려할 때에는 단순히 철선과 동선을 같이 놓을 수는 없어요. 왜? 이놈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얘를 고려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문제가 될 거고요. 자, 그럼 다시 이를 토대로 우리가 부하율에 대해서 수식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선을 넘기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끝났습니다. 루트. 동선 100, 철선 50 끝이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 계산기상에서는 0.707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 표현된 것처럼 퍼센티지로 표현하면 부하는 몇 퍼센트일 때 70.7%일 때 이때 최대율이 나타나더라. 답은 이렇게 골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면 이번에 확인된 수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자, 모쪼록 저와 함께 한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합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